공항 비즈니스 체크인 구역. 그곳에서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남편 정우현은 임신한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환히 웃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 눈빛, 다은을 향한 그 애틋한 시선. 그날 인천공항에서 나는 단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는 10년을 바쳤다. 이름이 3번 불릴 정도로 완벽이라 칭송받던 삶이 한 통의 메시지와 공항 한 번의 풍경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공항의 그 장면, 남편의 손이 다른 여자의 배를 쓰다듬고 시댁이 함께 웃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조직적인 배신의 연극이었다. 그날의 사진 한 장이 내 손에 남았다. 증거가 되었고 동시에 나의 분노와 계획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제 나는 관객이 아니다. 나는 각본을 쓸 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남들이 나를 연민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나는 먼저 칼을 빼들 것이다. 법정과 언론, 재무장부와 사람들의 체면, 모든 게 무대가 된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잃은 것들을 되찾는 다음 장면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복수는 속도와 타이밍의 게임이다. 그들이 자만할수록 빈틈은 커진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10년의 결혼 생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다. 성공한 남편, 나를 친딸처럼 품어준 시댁, 아버지가 일군 대기업의 임원 자리. 그러나 그 완벽해 보였던 삶은 금요일 오후 단 한 통의 메시지로 산산조각 났다. 연말 전략회의를 주재하던 중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절친 박나영이었다. 전화를 걸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희야, 진정하고 들어. 정우현 씨, 제주 출장이 아니야. 지금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탑승 수속 중이야. 혼자가 아니야. 귓가가 멍해졌다. 나는 간신히 물었다. 누구랑?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그리고 임신 막달의 젊은 여자. 시어머니가 그 여자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어. 칼날 같은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10년 동안 시댁을 부모처럼 모셨고 남편을 자랑스럽게 만들고자 회사를 지켜왔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아픔을 안고도 그는 괜찮다며 날 위로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다른 여자를 통해 후계자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항 비즈니스 체크인 구역. 그곳에서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남편 정우현은 임신한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환히 웃었다.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한때 나를 향했던 애틋한 눈빛은 이제 온전히 다른 여자와 그녀의 배 속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순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온 가족이 공모한 배신. 그리고 나는 그 연극에서 철저히 배제된 구경꾼일 뿐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뻔했다. 후계자를 얻기 위한 치밀한 계획. 그날 인천공항에서 나는 단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고함도 울음도 없었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셔터를 눌렀다. 모두의 얼굴, 그 행복한 웃음이 그대로 담겼다. 그것이 내 첫 번째 증거였다. 그들이 보안 검색대를 지나 사라지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꺼져버렸다. 사랑, 신뢰, 존중.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공항을 빠져나왔다. 윤서희라는 여자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내 것과 아버지의 것을 반드시 되찾을 또 다른 내가 될 것이다. 차를 몰아 한강변 고급 주택가의 집으로 향했다. 한때 가정의 보금자리였던 그 공간은 낯설게 비어 있었다. 거실 가득 퍼진 백합향은 위로가 아니라 조롱이었고, 벽에 걸린 대형 웨딩 사진과 현관, 앞 우현의 슬리퍼는 잔혹한 위선의 흔적이었다. 나는 곧장 2층 서재로 올라갔다. 아버지가 직접 설치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장신구 몇 점과 함께 아버지의 유언장, 그리고 내가 보유한 지분 증서가 있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다. 서희야,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건 내 평생의 방패다. 그 말이 지금 뼈에 사무쳤다. 나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노트북을 열었다. 첫 번째로 걸 전화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법률 자문이자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이상무 변호사였다. 서희야,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웬 전화니? 익숙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님, 도와주셔야 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상무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다. 상황을 정리해 보렴. 나는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연히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소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이 들렸다. 그도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지만 곧 어조를 가다듬었다. 서희야,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았다. 일단 내가 알아낸 사실은 절대 티 내지 마라. 내가 미국 쪽에 연결해 증거를 수집하겠다. 나는 요점을 정리했다. 그는 부사장 직위를 이용해 허위 계약을 만들고 미래희망재단 명의로 자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역과 재단 계좌 명세를 모두 확보해 주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창업주의 딸이자 최대 주주다. 자료 요청 권한은 충분하다. 내가 법적 절차와 포렌식 보존 조치를 함께 진행하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통화를 끊고 나는 곧장 움직였다. 회사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하되 내부 감사팀과 협의해 포렌식, 이미지 생성과 로그 보존 절차를 밟았다. 우현의 이메일, 메신저 기록, 계약 파일을 3년치 포렌식, 이미지로 보존했다. 사무실과 자택 CCTV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복사 보관하고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증거 관리 기록을 작성했다. 컴컴한 거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한 장 한 장 파일을 확인했다. 심야에 몰래 나가는 장면, 수상한 통화 내역, 계약서 서명 패턴까지 모두 모였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냉철한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이상무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국화차를 내오며 얼굴을 굳혔다. 서희야, 기초 검토해봤다. 미래희망재단 회계가 심상치 않다. 최근 3년간 인재육성 장학금 항목으로 대규모 송금이 발생했고 수령인 명단에 최다은이라는 이름이 반복된다. 그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인천공항에서 마주쳤던 나를 똑바로 노려보던 도전적인 눈빛.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 여자예요, 변호사님. 이상무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이미 준비해 두었다. 해외 사건 전문 탐정 김도혁. 미국 현지 증거 수집을 맡기기로 했다. 이틀 뒤 암호화된 메일이 왔다. 압축 파일 속엔 수십 장의 사진과 보고서가 있었다. 첫 장은 캘리포니아
고급 주택. 우연히 늘 자랑하던 흰색 스포츠카가 서 있었다. 다음은 마트. 다은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배에 손을 얹고 있었다. 이어진 사진엔 시부모와 시누이까지 함께 웃는 식탁 장면. 그 자리에 나는 없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공원에서 손을 잡고 입맞춤을 나눴다. 마지막 보고서엔 임대 계약서, 차량 구입, 산부인과 기록, 그리고 3년간의 송금 내역이 첨부돼 있었다. 모두 우현과 다은의 이름. 3년.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 내 결혼의 3분의 1을 삼킨 계획적 배신이었다. 아버지 회사를 지키며 잠 못 이루던 밤, 그는 다른 가정을 쌓고 있었다. 내 헌신은 철저히 지워졌다. 노트북을 덮자 서재는 무덤처럼 답답했다. 눈물은 사치였다. 고통은 이미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이혼 도구가 아니라 내가 매일 되새겨 각인. 그들이 앗아간 건 내 청춘과 믿음이었다. 이제 되찾아야 했다. 아버지에게 진 빚과 함께. 며칠 뒤 일에 몰두하던 내 앞에 영상통화가 울렸다. 발신자 시어머니.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속이 뒤집혔지만 나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거긴 잘 지내시죠? 그래, 서희야. 공기도 좋고 참 편안하다. 그런데 넌 요즘 얼굴이 수척해 보이는구나. 나는 뺨을 살짝 만지며 연기를 이어갔다. 연말이라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소중한 법이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손주 소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 아버지랑 나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가슴 속에서 냉소가 치밀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말씀 맞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시간을 내서 여기로 와라. 바람도 쐬고 요즘 의료도 발달했으니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니? 나는 그 순간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 손주는 이미 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 아기는 바로 그녀가 머무는 집에서 태어날 운명이었다. 어머님의 다정한 권유는 결국 그 아기의 등장을 정당화하려는 사전 포장일 뿐이었다. 나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 그러나 내 속에서는 차가운 냉소가 끓어올랐다. 바로 그때 화면 속에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밝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서희야, 출장 잘 다녀오거라. 집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나는 정중히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또 한 번 비수가 꽂히는 듯했다. 그들 모두는 훌륭한 배우였다. 서슴없이 거짓을 내뱉고 내 인생을 무대 삼아 연극을 해온 사람들. 전화를 끊자 창가로 걸어가 도로 위 차들을 내려다봤다. 위선이 역겨워 속이 뒤집혔다. 10년 동안 믿었던 얼굴들은 이제 모두 늑대였다. 막은 내려와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배우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날 아침 이상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서희야, 앉아라. 이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래희망재단의 회계 내역을 확인했다. 겉으로는 장학금과 인재 육성 항목이지만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이 분할 송금돼 나갔다. 숨이 막혔다. 그 돈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재단의 기금이었다.
이상무는 한 장을 집어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길 봐라. 단순한 감사 확인서인 줄 알았는데 부속 서류 07번을 확인해라. 나는 페이지를 들여다봤다. 작은 글씨가 눈에 박혔다. 본 문서에 서명한 자는 연광그룹 보유 주식의 20%를 무조건적으로 이전한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문서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지분이 이유도 없이 특정인에게 넘어가도록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게 우현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내가 낮게 물었다. 그래. 송금 시점도 그가 다은에게 돈을 보낸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입이 바싹 말랐다. 그는 아버지의 재단 기금을 사적으로 돌려 사치와 다은의 생활비로 썼다. 그 돈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를 악물고 말했다. 법적 조치부터 시작하자. 횡령배임으로 고발하고 주식 이전은 무효를 주장하겠다. 모든 거래는 공증과 포렌식으로 입증하자. 이상무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은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증거로 말하자. 법과 언론을 동시에 움직여 압박하겠다. 내 속에서 결의가 불탔다. 그는 돈뿐 아니라 아성 자체를 노렸다. 내 서명 습관을 이용해 함정을 놓았던 것이다. 만약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다면 큰일이 났을 것이다. 이제 함정은 나의 무기다. 변호사와 상의에 똑같은 형식으로 보이되 내용은 정반대인 문서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가 서명하면 자신이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날부터 낮엔 회사 일을 지휘하고 밤엔 서류와 계좌 내역을 분석하며 우현의 흔적을 쫓았다. 잠은 사라졌지만 증거는 하나둘 모여들었다.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체중은 빠졌고 위통은 점점 심해졌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라 생각하며 약만 삼켰다. 그러나 수요일 아침 연간 전략 발표 중이었다. 국제시장 진출 계획을 설명하던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복부를 찔렀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다리가 풀리더니 의식이 끊겼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곁에는 박나영이 앉아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서희야, 드디어 깼구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답했다. 괜찮아. 조금 피곤했을 뿐이야. 그때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의사가 들어왔다. 온화하지만 무거운 표정. 그는 나영을 향해 말했다. 잠시 환자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영이 밖으로 나가자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앉았다. 윤서희 씨, 저는 오성우 소화기내과 과장입니다. 내시경과 검사 결과 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악성인가요?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조직 검사를 의뢰했지만 제 경험상 초기 위암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게도 아버님 윤재민 회장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5년 전 아버지를 앗아간 병. 이제 그 그림자가 나에게도 드리운 것이다. 억눌러왔던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강해지려 애써왔지만 생명의 더섭음 앞에서 나는 그저 한 사람의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오성우 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5년 전과 다릅니다. 치료법이 크게 발전했어요. 충분히 싸워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절제 수술을 하고 이후 항암 치료로 남은 세포까지 제거할 겁니다. 윤서희 씨, 희망을 가지세요. 나는 눈물을 훔치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햇살은 눈부셨다. 세상은 그대로 흐르는데 나는 아직 끝낼 수 없었다. 죽을 수 없다. 아직은 아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짓밟고도 버젓이 웃고 있는데 내가 무너져선 안 된다. 이 병은 오히려 내게 시간표를 던져줬다. 단 14날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 나는 다시 의사를 바라보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수술을 2주만 미뤄주실 수 있을까요? 꼭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단 2주입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입원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의사가 나가자 나는 눈을 감았다. 새로운 각본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짜여졌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생사를 건 전쟁이었다. 침대 옆에서 박나영이 사과를 깎으며 혀를 찼다. 너 왜 이렇게 몸을 혹사시킨 거야? 언제까지 회사만 붙잡고 살래? 나는 미소만 지으며 대답을 삼켰다.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테이블 위 태블릿이 불을 밝혔다. 발신자 정우현. 심장이 움찔했지만 곧 차분히 숨을 고르며 머리를 매만졌다. 그리고 화면을 열었다. 전화 화면에 걱정스러운 얼굴이 나타났다. 여보, 괜찮아? 회사에서 쓰러졌다더라. 의사는 뭐래? 심각한 거 아니지? 그의 음성은 다급했고 표정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표정 뒤의 계산을 이미 읽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기침하며 가슴을 감싸 쥐었다. 괜찮아. 과로로 혈압이 떨어진 거래. 며칠 쉬면 괜찮대. 내 병 사실을 드러내선 안 된다. 동정은 독이 될 뿐 무엇보다도 계획을 망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여야 했다. 우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건강 챙겨. 절대 무리하지 마.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가증스러웠다. 진짜 미안했다면 지금 이 순간 다른 여자와 그 아이 곁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형식적인 안부가 오갔다. 그리고 그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어제 보낸 서류 봤어? 상대 측에서 계속 재촉해. 빨리 사인하지 않으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우리 미래가 달린 문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정의는 드러나야 합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낮게 말했다. 정우현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임신한 연인을 버린 기록과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리겠다. 그날 밤 나영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모든 것을 털어놨다. 당장 수술해야 해. 그녀가 떨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술은 하겠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 지분이 넘어가면 아버지의 업적이 무너져. 나영은 내 눈에서 복수가 아닌 책임을 읽었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증거와 재산만 생각했지 여론은 간과하고 있었다. 나영은 곧 답을 내놨다. 내 사촌 오빠 한태성 기자가 있어. 탐사보도 전문이야. 내 사건이면 반드시 돕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날카로운 눈빛의 기자였다. 내 이야기를 듣고 단호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자선기금 횡령, 페이퍼 컴퍼니 통한 해외 반출 대형 경제범죄예요. 나는 USB를 건네며 답했다. 여기에 일부 증거가 있습니다. 해외 송금까지 추적해 주세요. 디데이에 모든 언론에 동시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정의는 드러나야 합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전했다. 서희 씨, 정우현 아버지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결혼 전 임신한 연인을 버렸고 그 여인이 남긴 편지와 자료가 있습니다. 내 속이 얼어붙었다. 그들의 체면 뒤에 감춰진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위선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좋다.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날 밤 나는 나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쥐고 말했다. 지금 수술해야 해. 회사도 남편도 버려야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술은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지분이 우현에게 넘어가면 아버지의 평생이 무너져. 난 그럴 수 없어. 나영은 내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아닌 책임의 불꽃을 보았다. 내게는 단 2주뿐이야.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지분을 지켜낸 뒤에야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다. 나영은 말을 잃고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목숨과 아버지의 유산을 건 마지막 대국.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다. 아버지, 끝까지 지켜낼게요. 첫 번째 수는 분명했다. 지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정면 승부로는 불가능하다. 필요한 건 그가 예상치 못한 수였다. 다음 날 나는 이상무 변호사와 은밀한 자리를 마련했다. 아버지의 오랜 동료 세 사람 이정호 공장장, 박미영 부장, 최상도 실장. 내가 어릴 적부터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었다. 오늘 모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아성의 존망입니다. 테이블 위에 나는 증거들을 올려놓았다. 불륜 사진, 빠져나간 재단 자금 내역, 그리고 위조된 20% 지분 양도 문서. 공기는 얼어붙었다. 세 사람의 얼굴은 충격에서 분노로 변했다. 이정호가 탁자를 내리쳤다. 배은망덕한 자식, 회장님이 얼마나 믿고 보냈는데. 박미영은 단호히 말했다. 오랜 시간 준비한 흔적이에요. 서희 씨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성은 이미 넘어갔을 겁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계획을 밝혔다. 저는 곧 치료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제 지분을 세 분께 위탁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관리하면 아성의 주도권은 충성스러운 분들 손에 남게 됩니다. 잠시 침묵 끝에 최상도가 입을 열었다. 정 회장님 말씀 그대로다. 아성은 생명이고 서희는 심장이다. 우리가 갚을 차례다. 이정호와 박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넌 치료에만 전념해라. 남은 건 우리가 맡겠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삼켰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아성을 지켜내겠습니다. 위탁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자 첫 번째 성벽이 세워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덫을 놓을 차례였다. 나는 파산 위장극을 시작했다. 병으로 지친 몸, 퀭한 눈빛과 마른 체형. 그 자체가 완벽한 분장이었다. 헐렁한 검은 정장을 걸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했다. 소문은 자연스럽게 흘렀다. 거래처와의 점심자리에서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 수출 계약이 막혀서 자금줄이 꼬였어요. 요즘 쉽지 않네요. 그 말이면 충분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아성이 자금난에 빠졌다는 말이 업계를 흔들었다. 나는 재무부장 박미영에게 협력업체 대금을 일부러 늦추라고 지시했다. 밖에서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일격은 집이었다. 남편과 살던 빌라를 시세보다 30% 낮게 매물로 내놓았다. 2주 안에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상류층과 커뮤니티를 흔들었다. 정 회장의 딸이 마지막 재산까지 처분한다더라. 회사 안은 술렁였고 경쟁사들은 눈치를 보았다. 나는 무너진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속은 고요했다.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탐욕스러운 물고기가 뛰어들 차례였다. 날마다 위통이 찾아왔고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다. 그가 반드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사흘 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나는 일부러 늦게 받으며 힘없이 속삭였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서희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빌라를 헐값에 내놓다니.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 나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는 준비해 둔 대본을 읊었다. 유럽 수출 계약이 무너지고 은행이 대출 상환을 압박하며 자금이 바닥났다고. 모두 내 무능 때문이고 아버지의 업적을 내가 망쳤다고. 이제 집을 팔지 않으면 월급도 못 줘요. 곧 파산을 선언해야 할지도 몰라요. 울먹이는 목소리에 수화기 넘어 거친 숨이 들려왔다. 파산은 절대 안 돼. 거기 있어. 내가 우현이에게 말할 거다. 당장 돌아와야 해. 뚝 전화를 끊자 나는 눈물을 닦고 차갑게 웃었다. 탐욕과 어리석음, 그것이 내 동맹이었다. 예상대로 곧 우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희, 회사가 왜 이 지경이 됐는데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질책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혼자 해결해 보려 했는데. 내가 흐느끼자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기다려. 이미 표를 끊었어. 모레 아침이면 단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정말 돌아오는 거지? 나 혼자 두지 않을 거지? 그래, 내가 간다. 뚝 통화 종료. 물고기는 미끼를 물었다. 이틀 뒤 늦가을의 인천공항. 나는 헐렁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수척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우현은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뻔뻔하게 나를 훑으며 말했다. 꼴이 뭐야? 집안 하나도 못 지켜. 짐가방을 끌며 퉁명스레 내뱉은 첫마디. 환영 인사는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약한 아내를 연기했다. 미안해요.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차 안에서 그는 회사 사정을 캐물었고 나는 준비해 둔 적자 수치를 또박또박 늘어놨다. 듣는 그의 얼굴은 점점 흡족해졌다. 봤지? 내가 없으니 이렇게 되는 거야. 훈계조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오자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왔다. 빚은 얼마고 방법은 있나? 나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사모펀드에서 긴급 자금을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공용 자산과 부부명의 일부를 담보로 하고 당신이 개인 보증을 서야 합니다. 그는 서류를 대충 넘기더니 눈빛이 번뜩였다. 어차피 자산은 다시 벌면 되지. 당장 돈이 필요해. 나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마지막 장에 서명만 하면 돼요. 다 검토됐다고 합니다. 그는 펜을 집어들고 단호하게 서명했다. 굵직한 글씨가 또렷이 남았다. 등을 기대며 그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이제 다 해결됐다. 넌 쉬어.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숨을 고르았다. 표면상은 대출 계약이었지만 부속 조항에는 자산과 권리 포기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정상에 오를 통행증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스스로 무덤에 서명한 것이었다. 됐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남편이 귀국한 지 일주일 뒤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 남은 시간은 열흘뿐. 그동안 변호사와 기자, 충직한 동지들과 모든 전선을 맞추며 준비를 끝냈다. 수술 당일 잿빛 하늘과 가랑비가 함께였다.
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혹시 잘못되면 미래의 빚만은 지켜줘. 그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난 기다릴게.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끝 정우현이 다급히 내 손을 잡았다. 힘내. 밖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담담히 웃으며 답했다. 네, 모든 걸 당신께 맡길게요. 문이 닫히고 눈부신 수술등이 켜졌다. 마취제가 번지며 의식이 흐려질 때 나는 알았다. 밖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되고 있음을. 같은 시각 이상무 변호사는 휴대폰을 들었다. 첫 번째 통화 법무팀. 미리 준비해 둔 고소장과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다. 두 번째 통화 기자 배준호. 대기 중인 기사들이 동시에 발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뭉치의 소송 서류가 제출됐다. 고소장에는 횡령, 배임, 부정행위. 증거 목록에는 미국에서 찍힌 사진과 영상, 수십억 원이 빠져나간 계좌 내역, 그리고 정우현의 서명이 선명한 재구조화 계약서가 첨부됐다. 같은 시각 아성 본사. 그는 아버지의 집무실에 앉아 제왕처럼 다리를 꼰 채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력을 거머쥘 그 순간을 즐기며. 그러나 문이 벌컥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섰다. 정우현 씨, 서울경찰청 수사과입니다. 고소장 접수건으로 출석 요청드립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더듬거렸다. 무슨 소리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나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크린에는 속보가 쏟아졌다. 아성 부사장, 수십억 횡령 불륜 의혹, 해외 페이퍼 컴퍼니 통한 자산 도피 정화. 사진 속에는 미국에서 찍힌 그의 웃음, 내연녀, 그리고 아이까지 담겨 있었다. 뉴스피드는 폭풍처럼 번졌다. 출국 금지 계좌 동결. 그의 세상은 단 한순간에 붕괴했다. 정우현은 미친 듯이 책상을 쓸어 엎으며 포효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발 디딘 땅은 정상이 아니라 무덤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수술대 위에서 생존을 향한 싸움을 시작했다. 수술실 문 위의 붉은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밖에서는 반역자들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비가 내 침대 곁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지의사가 되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기계 수치를 확인한 뒤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한 아가씨.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종양은 완전히 절제했고 주변 림프절도 모두 음성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이번 눈물은 고통도 분노도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 다시 태어남의 눈물이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며칠 동안 바깥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내가 일으킨 폭풍이 그 집안을 초토화시켰다. 비는 매일 신문을 읽어 주듯 소식을 전했다. 서희야, 정우현 구속됐어. 경찰서에서 짐승처럼 소리 지른다는데 소용없대. 이상무 변호사가 낸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 부모가 몇십 년 쌓아온 인맥 다 동원했지만 이번 일에 끼어들 용기 있는 사람 없대. 전국이 다 떠들썩해. 나는 가만히 들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을 등지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차례였다. 더 있어. 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가족 재산 전부 예금, 부동산,
주식 다 동결됐대. 그 궁궐 같은 저택도 압류됐어. 내 시누이 둘은 친정집에 울며 매달리고 시댁 쪽에서는 이혼 소리 나오고 있대. 역시 불행 앞에서는 제일 먼저 도망치는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무너짐은 생각보다 빨랐다. 명문가라 자부하던 집안은 하룻밤 사이에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부 정만호 과거가 드러난 기사를 읽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젊은 시절 버린 연인과 낳지 못한 아이. 그 편지와 사진이 이제는 그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었다. 시모는 방에 틀어박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온갖 위선과 잔혹으로 지은 성은 결국 하룻밤에 무너졌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병원 앞 느티나무에서 낙엽이 흩날렸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 집안에는 혹독한 겨울. 하지만 내 삶에는 새로운 봄의 시작이었다. 기쁨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았다. 묘하게도 마음속에는 잔잔한 평온이 감돌았다. 인과응보. 늦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한 달 뒤 첫 번째 이혼 및 재산 분할 심리가 열렸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는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그의 몰락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 그날 아침 비는 흰 원피스를 챙겨 주었고 나는 그의 팔을 잡고 법원으로 향했다. 수십 대 카메라가 터졌지만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잠시 후 정우현이 들어왔다. 초라한 몰골, 피로와 분노로 충혈된 눈. 나를 보자 불꽃처럼 일그러졌다. 신문이 시작되자 이상무 변호사가 증거를 차례로 내놓았다. 불륜 사진 빠져나간 수십억, 그리고 그의 서명이 찍힌 재구조화 계약서. 그는 절규했다. 모두 함정이다. 내가 속은 거다. 그러나 화면 속 자필 서명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급히 고용된 그의 변호사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는 불임으로 인한 열등감과 질투로 남편을 음해한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으나 이상무는 단호히 반박했다. 의뢰인은 아이를 갖지 못한 슬픔 속에서도 남편과 시가의 배신을 3년간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위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사투를 벌일 때 피고는 해외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사실을 무엇으로 변명하겠습니까? 그날 아침 흰 원피스를 입고 법원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잠시 후 초라한 몰골에 정우현이 들어왔다. 분노로 충혈된 눈빛은 나를 향해 일그러졌다. 신문이 시작되자 이상무 변호사가 차례로 증거를 제시했다. 불륜 사진 빠져나간 수십억, 그리고 그의 서명이 찍힌 계약서. 정우현은 절규했다. 모두 함정이다. 내가 속은 거다. 그러나 화면 속 자필 서명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급히 고용된 그의 변호사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는 불임으로 인한 열등감과 질투로 남편을 음해한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으나 이상무는 단호히 반박했다. 의뢰인은 아이를 갖지 못한 슬픔 속에서도 남편과 시가의 배신을 3년간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위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사투를 벌일 때 피고는 해외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사실을 무엇으로 변명하겠습니까? 그날 아침 흰 원피스를 입고 법원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잠시 후 초라한 몰골에 정우현이 들어왔다. 분노로 충혈된 눈빛은 나를 향해 일그러졌다. 신문이 시작되자 이상무 변호사가 차례로 증거를 제시했다. 불륜 사진 빠져나간 수십억, 그리고 그의 서명이 찍힌 계약서. 정우현은 절규했다. 모두 함정이다. 내가 속은 거다.
그러나 화면 속 자필 서명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의 변호인은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는 불임으로 인한 질투 때문에 남편을 음해한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지만 이상무는 단호히 잘랐다. 의뢰인은 불임의 슬픔과 위암 수술까지 견뎠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사투를 벌일 때 피고는 해외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사실을 무엇으로 변명하겠습니까? 린도 더는 참지 않았다. 뭐라고요? 당신 아들이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게 제 탓이에요. 재단 돈 빼돌려 날 먹여 살릴 땐 왜 가만히 계셨죠? 좋은 건 다 누리더니 이제 와서 책임만 떠넘기는군요. 무슨 복 없는 집안인지 알겠다. 육두문자가 오갔고 삿대질이 이어졌다. 마침내 서로를 밀치며 울부짖었다. 탐정 강민의 음성 파일 속 그들의 몰락이 그대로 담겼다. 배신자들의 삶은 이제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린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조산한 아이는 밤마다 울어댔고 그녀와 시모는 컵라면으로 연명했다. 부유한 삶을 꿈꾸던 환상은 사라지고 남은 건 한 방의 곰팡내와 끝없는 절망뿐이었다. 시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들을 잃고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그렇게 지켜내려 했던 손주마저 짐이 되어버렸다. 사진 속 그들의 초라한 모습은 차갑게 기록되어 내 앞에 놓였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건 내가 원하는 응보였다. 스스로 바람을 뿌렸으니 이제 폭풍을 거두는 건 그들의 몫이었다. 6개월 뒤 정우현의 형사 재판이 종결되었다. 그동안 나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겨우 몸을 추슬렀다. 머리카락은 숱하게 빠졌고 몸은 말라갔지만 정신만은 단단해졌다. 충직한 이사들과 함께 경영을 다시 안정시키며 나는 점점 회사의 중심을 되찾아갔다. 선고일,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그 비참한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집에서 비와 함께 뉴스를 시켜봤다. 비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서울지방법원은 피고 정우현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TV 속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기 및 횡령, 신뢰 배반의 죄목은 모두 인정된다. 민사사건에 있어 원고 서희와 피고는 이혼을 확정한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고 서희 소유로 귀속된다. 화면 속 정우현은 텅 빈 눈으로 서 있었다. 예전의 오만은 사라지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그가 구치소 호송차에 실려 나올 때 시아버지 정만호가 울부짖으며 뛰어들었다. 우현아, 아들아. 절규는 경찰의 제지 속에 허공에 흩어졌다. 그러다 그는 돌연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서희, 넌 만족하냐? 내가 정말 이긴 줄 알아. 내 아버지 편히 눈 감은 줄 아냐? 정우현은 희생양일 뿐이야.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TV 소리를 껐지만 그 목소리는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아버지 편히 눈 감은 줄 아냐? 왜 이런 말을? 기억이 되살아났다. 병세가 너무 빨리 악화되던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옆에서 직접 다려다 주겠다던 사위 정우현. 하얀 국물에 연꽃죽을 드신 날 아버지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그때 우현은 담담히 말했다. 체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던 순간도 떠올랐다. 말하려다 망설였던 그 눈빛. 회사 조심해라. 그것이 유언처럼 남았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혹시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나? 혹시 그 손길에 독이 묻어 있던 건가? 온몸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배신도 암선고도 그 어떤 순간보다 더 끔찍한 한기가 내 척추를 타고 흘렀다. 그 가능성은
나를 새로운 심연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현의 죄는 단순한 사기나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살인의 죄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눈빛이 차갑게 날카로워졌다. 비야, 남 변호사님께 전화해 줘. 당장 와 달라고 전해. 긴급한 일이야. 끝났다고 믿었던 전쟁은 사실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는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쳐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다. 1년이 흘렀다. 내 몸의 상처는 아물었고 영혼의 상처도 서서히 새살이 돋았다. 짧게 다듬은 머리카락은 더는 과거에 내가 아님을 증명하는 듯했다. 체중은 돌아왔고 정기 검진에서도 안정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치치의사는 나를 두고 기적 같은 환자라고 말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병을 몰아낸 것이라고. 우현이 구속된 후 내 이름은 전국에 퍼졌다. 배신당한 아내, 암과 싸운 환자, 그리고 기업을 지켜낸 딸. 내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처음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곧 깨달았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방송에 나가 나는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나는 재기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사랑에 속지 않기 위한 이성, 재정적 독립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야 할 용기에 대해 말했다. 담담한 말투, 흔들림 없는 눈빛.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재탄생한 여인이었다. 명성은 나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사명을 주었다. 나는 되찾은 재산의 일부를 내어 여성 창업 지원 재단을 세웠다. 자금뿐 아니라 변호사, 심리상담가, 경영 멘토를 배치해 폭력적인 가정이나 불리한 결혼에 갇힌 여성들이 스스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다. 재단 출범식 날 무대 위에서 나는 수백 명 여성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 눈 속에 희망이 반짝였다. 그때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복수라는 것을. 내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것. 그러나 바쁨 속에서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남 변호사가 조용히 진행해 온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5년이 지난 지금 물증은 사라졌다. 병원 기록에는 평범한 말기, 암 환자의 경과만 남아 있었다. 우현이 건넸던 보양식은 흔적조차 없다. 모든 것이 단순한 의혹일 뿐. 하지만 그 의혹은 내 마음을 잠식했다. 아버지의 영혼은 여전히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내 삶 또한 닫히지 않을 장이 있었다. 1년간 쉼 없이 달려온 끝에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휴가를 허락했다. 목적지는 파리. 생전에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도시였다. 센 강가를 거닐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고 싶었다. 아버지가 숨 쉬었던 공기를 들이마시고 싶었다. 어느 황금빛 오후, 나는 강변을 따라 걷다 오래된 헌책방에 들어갔다. 낡은 종이 냄새와 세월의 향기가 나를 감쌌다. 르네상스 미술책을 뒤적이는 순간, 낯익은 그러나 너무 오랜만이라 믿기 어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베트남 분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굳건한 얼굴, 총명한 눈빛. 그 역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희, 정말 서희 맞아. 선배 손선배.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왔다. 대학 시절 한 학번 위의 모범생. 아버지가 늘 그 아이는 크게 될 녀석이다라며 칭찬에 마지 않던 사람. 그는 소년우 선배였다. 건축학과 시절부터 천재라 불렸고 졸업 후 전액 장학금으로 프랑스로 떠났다. 10여 년 만에 재회, 우리는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그는 파리에서 성공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고 여전히 미혼이었다.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뒤 조용히 말했다. 서희, 넌 강했어.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진 나는 아버지의 약초 책을 꺼냈다. 책 속에서 접힌 쪽지가 떨어졌다. 아버지의 필체로 몇 가지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굵은 글씨. 우현 보양탕 민 원장에게 확인.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약재 조합은 연꽃씨와 함께 쓰면 위를 파괴하고 항암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었다. 선배, 이거 좀 봐주세요. 그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야. 의도적인 독살일 수도 있다. 민 원장을 찾아야 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남 변호사님이라면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약재 분석은 내가 돕겠다. 넌 혼자가 아니야. 카페를 나서자 석양이 샌 강 위로 번졌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 드디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곁엔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 차갑게 끝맺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혹시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